예, 반갑습니다. 황진수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한비자가 법치를 시행하게 된 것은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상황의 상황은 본래 어떤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상황이 법치를 이루기 위한 기본 바탕을 깔기 위해서 우리가 백성들을 믿게끔 하기 위해서 이목지신이라는 고사 내용을 빌려서 우리가 법치의 바탕을 깔았다 하는 얘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상항의 법치는 어떤 내용이었고 그것이 한비자에게 어떻게 전수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항은 우리 역사 시대를 상세, 중세, 하세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상세라는 건 말 그대로 저 옛날 요순시대 사망 5대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중세라는 거는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하은주 우리가 3세대 사망 시대를 얘기하고, 하세는 말 그대로 자기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현세를 비롯한 춘추 전국 시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황은 각 시대마다 중시하던 것이 달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세에서는 친친 말 그대로 가족을 친근히 해야 된다. 친족을 친근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족 중심 제도가 굉장히 주를 이루었고, 중세는 말 그대로 현자들 말 그대로 인덕 하은주와 같이 각 탕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문왕이라든지 이와 같이 덕을 베풀면서 인을 외치고 덕을 베푸는 그러한 현인들의 정치가 빛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하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귀귀라는 것은 귀한 사람을 귀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귀한 사람은 뭐냐? 결국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통치자 또는 관리 그리고 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군주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군주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군주를 세우는 시대에서는 현자를 소용없게 만들었다. 현자가 마치 군주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양산에서 나는 현재 왕의 그러한 부도덕한 또는 포악한 전임 왕을 시해하고 왕을 찾는 그러한 말 그대로 덕이 없고 인이 없는 그런 군주하고는 못 살겠다. 수양산에 들어가서 굶어 죽는 그러한 현자들은 지금 시대에는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시대에는 진짜로 힘 있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힘을 쓸 수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서 힘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그 당시에 치국 기준을 인의는 그 뭐 무슨 말라 비틀어진 얘기냐. 지금은 인의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됐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법이라는 것은 국지 권형야라. 권형이라는 건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다 이런 뜻이죠. 법은 국가의 기준이다. 이런 기준이 없이 무슨 국가를 다스린다는 얘기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 나름대로 상황에 따라서 막 그때 맞게끔 결정을 하는 이러한 인치 또는 덕치,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었고 어떤 개인의 덕에 따라서 통치가 되는 이러한 덕치는 변화된 사회 질서를 이미 통제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대가 된 것이라고 본 거죠. 새로운 시대 정신은 그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가 2500년 전에 됐는데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은 모두 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하다못해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신호등을 건널 때도 법과 제도에 따라서 건널목을 건너게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하다못해 요금을 내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 출근을 하든 회사에 일을 하든 뭐 공직에서 일을 하든 모두 다 그 나름대로의 조직의 법과 제도, 규율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말 그대로 현 세상은 보편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의 당시 입법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상황이 주장한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은 공자맹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시대에는 성인이 국가를 다스릴 때는 말 그대로 통치자, 훌륭한 임금, 훌륭한 지도자가 국가를 다스릴 때는 상을 통일시키고 그걸 일상이라 그래요. 하나 일자죠. 상을 통일시키고 형벌을 통일시키고 일형, 그다음에 교화를 통일시킨다. 일교. 그래서 상황은 일상, 일형, 일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한 내용을 볼까요? 상을 통일시키면 상을 어떤 목표 하나에 두고 그걸 이루면 주는 거죠. 다른 걸 이루면 안 주고. 자, 상을 통일시키면 군대는 천하무적이 되고 병무적이다. 형벌을 통일시키면 명령이 시행되고 형벌을 철저하게 하면 모든 명령이 시행되고, 그죠? 영행이란 말이에요. 영행. 영이 행해진다. 교화를 통일시키면 도덕 기준이라든가 말 그대로 교육을 통일시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른다. 하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따른다. 이 교화가 통일이 안 돼서 요즘은 윗사람이 얘기를 해도 아랫사람이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이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자, 명확한 상은 상을 명확하게 줄 사람 주고 안 줄 사람 안 주면 재물을 소모하지 않고 명상불비, 이 소비하다를 상을 명확하게 하면 재물을 손해보지 않는다. 줄 사람한테 정확하게 주라. 어중이 대중이들한테 다 나눠주다 보면 국민 부담만 늘지만 진짜로 우리가 아이들, 우리 넥스트 세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보완을 잘하고 거기에 맞게끔 인센티브를 주면 그거는 재물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명확한 형벌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불육. 오히려 형벌을 명확하게 해주면 죽을 사람이 안 죽는다 이런 얘기. 다시 얘기하면 형벌을 명확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남을 죽인 친구가 나와서 다시 또 남을 죽이는 그러한 상황. 성폭행을 한 사람이 다시 또 성폭행을 하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거는 명확한 형벌이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명확한 교화는 백성들이 풍속을 억지로 바꾸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기 해야 할 일을 알고 국가는 기이한 풍속이 없게 된다. 국무이속. 우리가 도덕과 규범을 제대로 일치시키면 이상한 풍속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기야 뭐 우리가 현대는 굉장히 다양화된 세대고 또 다양성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다양한 사회에서도 받아들여야 될 그러한 규범이 있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규범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제대로 된 교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분이 잘 되면 그 나라는 번성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얘기 드리면 일상이라는 것은
이익이라든가 어떤 이익이 녹봉이라든가 관직이라든가 직위를 어디에 일치시킨다? 전공. 전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전공의 근거에서만 내리고 그 외에 착한 일 했다 이런 데는 상을 안 준다는 거죠. 전공을 올려야만 이익이나 녹봉이나 관직이나 자기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희농락전, 희농, 농사 짓기를 좋아하고 전쟁하기를 즐기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시켰다는 겁니다. 일상, 상을 통일해서. 쉽게 얘기하면 조직에서 어떤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그에 관련된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만 보상을 하고 그 외에 성과를 내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보상을 주는 쪽으로 몰리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성형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안과라든가 가만히 힘들이지 않고 위험 부담 없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쪽에만 몰리기 때문에 지금 필수 의료가 망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일형이라는 건 뭐예요? 일형이라는 것은 형을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옛날에는 귀족은 형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은 형벌은 재상이든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대부 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에 관계없이 법 앞에 모두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형무등급이에요. 형에는 무등급. 형 받는 데는 형벌 받는 데는 등급이 필요 없다. 등급이 필요 없다. 형무등급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잘못에 있으면 다 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해문왕한테 효공왕의 아들이 해문왕인데 해문왕이 태자 시절에 태자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형벌을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태자기 때문에 형벌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후견이었던 태자의 후견인이었던 공자건과 스승한테 얼굴을 지지고 검은 도장을 찍는 그러한 형벌도 준 거죠. 태자한테까지. 그죠? 철저하게 한 거죠. 형무 등급. 재상이나 장군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형을 받는 데는 차별이 없어야 된다. 자,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법치와 군주 권한 강화의 장애 요소인 이 귀족계급, 특히 아까 얘기한 귀족계급, 이미 기득권자들이죠. 귀족계급의 특권과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무 등급의 철저한 시행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교육을 하나로, 교화를 하나로 통일시킨다라는 것은 유가적인 덕목 이런 걸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반드시 아까 얘기한 농업활동과 군공이 없으면 자, 농사를 통해서 생산하지 않고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우지 않으면 어떠한 부귀와 영예도 누리지 못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먹기 노는 식의 귀족들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귀족들은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농업과 군공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은 신흥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 변화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국가 당면 과제였던 부국 당병을 아까 얘기한 대로 농전 정책으로 아주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군공이 없이 특권을 누렸던 왕실, 종실 이런 귀족들을 다 특권을 내려놓도록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저는 좀 개인적으로 특권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체포 특권 없어져야죠. 회기를 불문하고 저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특권들도 내려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입장에 서 가지고
모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 경제 주체였던 백성들의 지위는 오히려 굉장히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마천이 쓴 사기의 상군열전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새로운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나자 진나라 백성들은 매우 기뻐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변법에 대해서 시큰둥했지만 10년이 지나자 매우 기뻐하게 되었으며,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지 않았고, 남의 물건을 줍지 않았다는 거죠. 산에 도적이 없어졌으며, 잘 살게 되는데 도적이 필요 없죠. 없어졌으며,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해졌다. 또한 백성들이 나라를 위한 전쟁에 나가서는 나라에서는 용맹스러웠으나 자기들끼리 사사롭게 싸우는 일은 겁냈다. 왜냐? 전쟁이 아니고 뭐 이웃 간의 싸움이라든가 친구 간의 싸움이라든가 동료 간의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엄벌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겁냈으며, 작은 마을이나 큰 읍이나 모두 질서가 잡히고 안정되었다. 공전, 민용어 공전, 백성들이 용감했다. 나라의 전쟁에 대해서는 용감했다. 겁어 사투, 개인적인 다툼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냈다. 그리고 향업은 대치, 모든 나라 고을이 대치 다 잘 다스려졌다. 자, 이게 상황의 법치의 말 그대로 결론이었죠. 자, 우리가 세상의 법칙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자연적 법칙. 자,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는 달이 뜨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넘어가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자, 이와 같은 우주의 변화, 자연의 법칙. 이거는 자연이 뭐예요? 저절로 그러하다, 이런 뜻이죠. 자연이라는 게 수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그런 거죠. 사실상 그러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독일에서는 존재의 법칙, 자인이라는 존재의 법칙. 그다음에 규범적 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거죠. 규범을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당위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졸렌 법칙, 졸렌의 법칙. 자, 당위의 법칙은 뭐예요?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 왜 마땅히 그러해야 되나요? 옛날에 우리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예법에 의해서 마땅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들 밖에 한번 나가시면 알지만 젊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들 앞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항상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세태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그 규범에 따라서 그 규범이 규정하는 거대로 하는 것이 마땅히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 법칙에는 예외가 없지만 규범적 법칙에는 항상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어떻게 남자들끼리 결혼을 합니까? 이거는 이 자연적 법칙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 세태가 변해서 그런 것도 수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죠? 자, 행위가 규범적 법칙. 그 나라의 어떤 규범을 정했으면 벗어나려 할 때 그 벗어나지 못하도록 끌어들이는 거. 그것이 바로 규범적 법칙의 존재 이유죠. 왜 우리가 법을 만들고 규범을 만들고 규율을 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규범적 법칙에는 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법에 의해서만 사는 건 아니죠. 도덕에 의해서도 살고 관습에 의해서도 살고 그다음에 종교적 가르침에 의해서도 살고 뭐 등등 그죠? 법규범, 도덕규범, 종교규범, 간섭규범 등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특히 제일 좁은 의미의 법 그리고 강제성을 가진 법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죠? 법규범은 강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규범과 차별이 되고 구분이 된다는 거죠. 다른 규범, 종교규범이나 관습규범, 도덕규범 이런 것들은 욕은 먹을지언정 어떤 강제, 형벌을 가하는 그런 것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다른 규범적 법칙 중에서도 아주 특수한 그러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독일의 법학자예요. 루돌프 예링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적 강제가 없는 법규, 그런 법규는 법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모순이며 타지 않는 불이며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다. 그죠? 우리가 법이다 그러면 반드시 강제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룰을 정할 때도 강제 규정이 없는 것은 그 법이 아니에요.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강제 규정을 두는 것이냐?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인간의 행복 실현을 위한 정의 구현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정의, 올바름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의 강제 조항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그러면 한비자의 법치는 바로 이 선행법가로부터 법치를 국가 경영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은 이미 받았어요. 영향을. 그리고 상황이 얘기한 그러한 법치 사상을 비판적으로 개성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비판적으로 개성을 해요. 뭘 비판적으로 개성하냐? 예를 들어서 상황이 얘기한 연자제라는 것은 그룹 5집 또는 10집으로 묶어서 어느 한 집에서 잘못하면은 그 공동으로 벌칙을 받는 이런 룰이 연자제죠. 혁명대조라는 것은 형이라는 것은 실제, 명이라는 것은 계획. 이 계획과 실제를 대조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아는 그러한 룰. 그다음에 신상필벌, 상 줄 때는 상 줄고 벌 줄 때는 벌 주는 이러한 원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한비자는 상황의 법치 중에서 간사함을 알아내는 전략, 즉 술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법치한 결과가 결국 신하들한테 군주들한테 힘이 보태지는 쪽이 부족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농전 정책에 따라서 상을 받아요. 상을 받으면 누가 받냐? 거기 참여했던 장수들이나 또는 농사를 많이 짓고 생산을 많이 한 분홍들이 상을 받습니다. 그럼 그 부는 어디로 갑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요. 그 귀족들한테. 군주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영향력 있는 지배 계급으로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그걸 비판한 거예요. 한비자는. 그리고 적의 머리 베는 것과 관직 녹봉을 결부시키는 것은 그리고 상황은 적을 베는 머리 베는 개수에 따라서 녹봉하고 관직을 주는 걸로 룰을 정했습니다. 근데 한비자는 바로 그건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적재적소 인재 등용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한비자 시각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 원칙들에서 본다 그러면 그죠? 한번 볼까요? 공손왕이 진나라를 다스릴 때 서로 번갈아 돌아가면서 진술하도록 하여 그 진실을 따지고 한 사람 얘기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 얘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0집이나 5집을 연좌해서 같은 죄를 주는 제도를 이 연좌제죠. 만들었다. 상을 후하게 반드시 내리고 형벌을 무섭게 틀림없이 실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백성들은 힘을 다해 지치더라도 쉬지 않았고 적을 좇으며
위태롭더라도 물러서지 않았다. 굉장히 용감했다 이런 뜻이죠. 그 때문에 나라가 부유해지고 병력이 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술로서 군주의 어떤 전략으로 간신을 밝혀내는 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강함은 오히려 신하들에게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계속해서 상황이 만든 법에는 적의 머리 하나를 벤 자는 자기 한 계급을 올려주고 만약 관료가 된다 그러면 50석, 50섬이니까 한 50 곱하기 10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만큼 부유한 녹봉을 받는 관직을 준다. 머리 둘을 베어온 자에게는 자기 2계급을 올려주고 우리 쉽게 얘기하면 1등병에서부터 2등병에서 1등병, 상병에게 2등병에서 상병까지 올려준다는 거죠. 100석의 벼슬을 준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관직의 일을 처리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지. 그렇죠. 관직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머리가 있어야죠. 지혜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머리 벤 거, 이거 힘에 의해서 머리 벤 용기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용기와 힘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관직의 일을 처리하게 하는 것은 마치 뭐하고 같느냐. 머리 벤 공을 가지고 의원이나 장인으로 삼는 것과 같다. 자, 머리 뱉다 그래가지고 의원, 너 병 고치는 의사해. 또는 이거 원자 폭탄 만드는 기술자 해.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제대로 적재적소의 인재를 활용할 수 없는 룰이었다. 상황의 법치는. 자,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